내 이름은 김수진, 올해 65이다. 평생을 서울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했다. 제자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고 할 순 없겠지만 한 해 한 해 졸업해서 대학에 가고 사회로 나아가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뿌듯해지곤 했다. 나는 은퇴 후의 삶이란 꽃과 풀을 가꾸고 오랜 친구들과 등산이나 다니며 차를 마시는 평온하고 안락한 시간이 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이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사준 집에서 이름조차 없는 무료 파출부로 전락해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 모든 것은 내 아들 박민준이 결혼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며느리의 이름은 이선우. 희고 예쁜 얼굴에 입까지 달아서 결혼 전부터 나를 볼 때마다 어머니, 어머니 하며 싹싹하게 굴었다. 나는 그 애의 평범한 가정 형편에 모아둔 돈도 별로 없다는 걸 알고 아들이 안쓰러워 이를 악물고 내 모든 재산에 두둑한 퇴직금까지 보태 마포구에 방 3개짜리 아파트를 한 채 사주었다. 등기부등본에는 박민준, 아들 이름만 올렸다. 이건 내가 아들에게 주는 삶의 기반이자 아들의 미래 가정을 위한 버팀목이라고 생각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선우는 회사를 그만뒀다. 이유는 아주 그럴듯했다. 어머니, 저 민준 씨한테 건강한 아기 낳아주려면 몸 관리에만 집중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이 아이가 참 속이 깊고 우리 박 씨 집안을 위할 줄 아는구나 싶어 내심 감동했다. 아들 녀석도 내 곁에서 계속 바람을 넣었다. 엄마, 선우가 우리 집 때문에 자기 커리어까지 포기했는데 앞으로 잘해줘야 해. 내가 어떻게 그 애한테 못되게 굴 수 있겠는가? 하나뿐인 아들이 장가가서 가정을 꾸렸는데 그들이 잘 되길 바라지 않으면 누굴 바라겠는가? 새 집으로 이사한 지 2달도 채 되지 않아 그들은 효도한다며 나를 모셔갔다. 아들은 이렇게 말했다. 엄마, 혼자 그렇게 큰 옛날 집에 계시면 쓸쓸하잖아요. 저희랑 같이 살아요. 저희가 엄마 모실 수도 있고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져 나는 집 몇 상자를 꾸려 그 집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들이 말한 모신다는 것이 다른 의미의 말장난에 불과했다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 집 문턱을 넘은 첫날부터 나는 24시간 대기하는 파출부가 되었다. 아침 6시면 일어나 그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다. 이선우는 우유는 비려서 안 마시고 박민주는 빵은 퍽퍽해서 싫어했다. 나는 된장찌개를 끓이는 동시에 달걀말이를 부치고 과일까지 예쁘게 깎아 접시에 담아내야 했다. 내가 한 상 가득 차려놓고 나서야 그들 둘은 졸린 눈을 비비며 방에서 나왔다. 이선우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자리에 앉더니 숟가락으로 국을 한술 뜨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오늘 국은 왜 이렇게 짜요? 그러고는 숟가락을 쨍소리가 나게 식탁 위에 던져버렸다. 내 아들이란 놈은 그저 어물쩍 넘어가기 바빴다. 선우야, 그러지 마. 엄마도 힘드셨을 텐데. 엄마, 다음엔 간장 좀 덜 넣으면 되죠?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나는 그저 묵묵히 며느리의 국그릇을 부엌으로 가져가 끓는 물을 부어 간을 맞춘 뒤 다시 내어줄 뿐이었다. 빨래, 밥, 청소, 장보기 등 집안의 모든 살림이 내 몫이 되었다. 이선우의 이유는 김신 준비에 집중해야 하니 피곤해서도 기름 냄새를 맡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애의 하루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자다가 일어나 피부관리실에 가거나 친구들을 만나 쇼핑하고 애프터눈 티를 마시는 게 전부였다. 반면 나는 팽이처럼 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돌아야 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육체적인 고단함이 아니라 정신적인 짓밟힘이었다. 이선우는 나를 덤원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심지어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일도 드물었다. 나를 부려먹을 땐 항상 턱을 치켜들고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어이, 거기 와서 바닥 좀 닦아요. 혹은 저기요, 내 흰색 실크 블라우스 어디 있어요? 빨았어요. 안 빨았어요. 내가 만든 음식은 조금이라도 입맛에 맞지 않으면 내 앞에서 바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쏟아버렸다. 그 두 눈에는 일말의 존중도 없이 오직 경멸만이 가득했다. 한 번은 내가 며느리 몸보신이라도 시켜줄 생각에 삼계탕을 푹 고았다. 그 애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냄새를 맡더니 코를 쥐며 말했다.
이게 무슨 냄새야? 노인 냄새 나잖아. 역겨워 죽겠네. 그러고는 냄비째 들고가 싱크대에 콸콸 쏟아버렸다. 그건 내가 내 연금 카드로 시장에 가서 특별히 고른 가장 좋은 연계와 인삼으로 만든 것이었다. 내 마음도 그 삼계탕처럼 차가운 하수구 속으로 처박혔다. 내가 빤 옷에서도 노인 냄새가 난다고 했다. 내가 힘들게 손빨래해서 말려놓은 옷들을 다시 세탁기에 던져넣고 소독제와 섬유유연제를 2배로 부어 다시 돌렸다. 그러고는 축축하게 젖은 옷을 내게 던지며 명령했다. 가서 다시 널어요. 이번엔 베란다 창문 활짝 열어서 그 냄새 싹 날려버리라고요. 서울의 겨울은 그토록 추웠다. 나는 베란다에 서서 칼날 같은 바람을 얼굴로 맞았다. 손은 꽁꽁 얼어 빨개졌지만 마음속의 한기는 날씨보다 10,000배는 더 차가웠다. 내 연금 카드도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그 애에게 빼앗겼다. 어머니, 요즘 보이스피싱이 하도 극성이라 노인분들만 노린대요. 어머님 돈은 제가 보관하는 게 제일 안전해요. 제가 매달 용돈 드릴게요.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내가 그 정도 분별력도 없을까? 하지만 아들이 옆에서 거들었다. 엄마, 선우도 엄마 좋으라고 그러는 거니까 그냥 카드 줘. 내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었겠는가? 그 집에서 나에게는 어떤 발언권도 없었다. 그때부터 나는 매달 고작 10만 원을 거지처럼 그 애의 손에서 받아 쓰는 신세가 되었다. 10만 원으로는 장보기에도 빠듯했고 내 옷 한 벌 샀거나 오랜 친구들과 외식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다. 한 번은 오랫동안 함께 근무했던 동료의 칠순 잔치가 있어 참석해야 했다. 축의금을 내야 해서 나는 조심스럽게 이선우에게 5만 원만 더 달라고 말을 꺼냈다. 그 애는 금박팩을 얼굴에 붙인 채 소파에 누워 눈도 뜨지 않고 지갑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 탁자 위에 던졌다. 경멸적인 말투였다. 왜 또 돈이에요? 노인네가 돈은 어디다 그렇게 헤프게 써요? 좀 아껴 쓰세요. 그 구겨진 지폐 몇 장이 내 뺨을 때리는 것 같았다. 나는 허리를 숙여 한 장 한 장 돈을 주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었다. 아들에게 하소연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내가 입을 열 때마다 아들은 늘 같은 말만 반복했다. 엄마, 선우 걔가 아기는 없어. 그냥 어릴 때부터 곱게 자라서 좀 철이 없을 뿐이야. 걔도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엄마가 좀 이해해줘. 한 가족인데 화목한 게 제일 중요하잖아. 그래, 한 가족. 하지만 이 집에서 나는 외톨이, 거추장스럽고 귀찮은 물건 취급을 받는 것 같았다. 얼마 후 이선우가 드디어 임신했다. 나는 내 고된 날들도 이제 끝이 보일 거라 생각했다.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고생한 것을 봐서라도 조금은 잘해주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었다. 정말이지 순진한 생각이었다. 임신한 이선우는 한술 더 떴다. 오늘은 제주도 귤이 먹고 싶다. 내일은 부산 어묵탕이 먹고 싶다 했다. 나는 그 애의 기상천외한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서울의 온갖 마트와 시장을 헤매고 다녀야 했다. 입덧을 하면 내가 만든 음식이 느끼해서 그렇다고 탓했고 잠을 설치면 내가 밤에 화장실 가는 소리에 시끄러워서 깼다고 탓했다. 나는 24시간 풀가동되는 육아 도우미가 되었다. 아이가 한밤중에 울면 내 탓이었다. 내가 트림을 제대로 시키지 않아서란다. 아이가 열이 나도 내 탓이었다. 내가 이불을 제대로 덮어주지 않아서란다. 이선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팔짱을 낀 채 옆에서 날카롭게 나를 비난하기만 했다. 애를 볼 줄 아세요? 모르세요? 이런 사소한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세요? 나는 허리도 펴지 못할 만큼 지쳤고 밤이면 침대에 기대앉아 삭신이 쑤시는 고통에 시달렸다. 눈 깜짝할 사이에 손녀 박하윤이 4살이 되었다. 아이는 옥처럼 곱고 사랑스러웠고 유독 나를 잘 따랐다. 내가 부엌에서 밥을 할 때면 작은 의자를 가져와 부엌 문 앞에 앉아 내게 말을 걸어주곤 했다. 그 시간이 내 잿빛 나날 속 유일한 한 줄기 빛이었다. 그날 나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느라 부엌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다. 온종일 대청소를 하고 산더미처럼 쌓인 빨래를 하느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하윤이가 내게 달려와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천진난만한 얼굴로 물었다. 할머니는 왜 맨날 일만 해? 나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하윤이 예뻐서 그렇지? 우리 하윤이 맛있는 거 해주고 깨끗한 옷 입혀주려고. 하지만 하윤이는 고개를 저으며 아주 진지하게 말했다. 아니야. 엄마가 그랬어. 할머니는 쓸모없는 거지라고. 우리 집에 빌붙어서 우리 돈만 축내는 거지라고. 할머니가 아직 일할 힘이라도 있으니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벌써 쫓아냈을 거래. 아이의 말에는 꾸밈이 없다지만 그 말은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내 심장을 한 조각 한 조각 도려내는 듯했다. 내 손은 허공에서 굳어버렸고 다듬던 콩나물이 바닥으로 후두둑 떨어졌다. 손녀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늙고 경악한 내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그렇구나. 그들 마음속에 나는 그런 존재였구나. 그들의 자선에 기대어 겨우 살아가는 쓸모없는 거지. 평생을 힘들게 모은 돈으로 그들이 편히 발 뻗고 잘 집을 사주었고 안락한 노후를 포기하고 그들의 소와 말이 되어주었으며 온갖 굴욕과 부당함을 참아낸 대가가 고작 거지 두 글자였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뜨고 있는데 지난 몇 년간의 장면들이 스크린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선우의 경멸적인 눈빛, 아들의 어정쩡한 태도, 그리고 손녀의 천진하고도 잔인한 말 한마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도대체 뭘 바라고 있는 걸까? 그들이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껴서 내 희생에 감사하기를? 바보 같은 소리, 김수진. 너를 사랑하지도 존중하지도 않는 사람들 앞에서 너의 모든 헌신은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뿐이야. 낙타를 쓰러뜨리는 건 마지막 지푸라기 한 올이 아니라 그동안 쌓여온 모든 지푸라기들이라고 했던가. 그날은 내 65번째 생일이었다. 한국 풍습대로라면 생일에는 미역국을 먹어야 한다. 나는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미역과 소고기를 사왔다. 미역국을 한 솥 가득 끓이니 온 집에 고소한 냄새가 퍼졌다. 그들이 좋아하는 잡채, 떡볶이, 장조림도 만들었다. 한상 가득, 모두 내 손으로 직접 만든 음식이었다. 나는 오늘이 내 생일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저 이 한상 가득한 음식을 보고 혹시나 물어봐주지 않을까, 기억해주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를 품었다. 엄마, 고생하셨어요 라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이 모든 것이 가치 있다고 느낄 것 같았다. 나는 오후부터 저녁까지 음식이 다 식어버릴 때까지 그들을 기다렸다. 식은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데우기를 반복했다. 벽시계의 똑딱, 똑딱 소리가 내 심장을 내리쳤다. 자정이 다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다. 아들과 이선우가 서로를 부축하며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친구 모임이라도 다녀온 모양이었다. 이선우는 한상 가득 차려진 음식을 보더니 예쁜 미간을 확 찌푸렸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식탁으로 다가와 지독히 혐오스럽다는 말투로 쏘아붙였다. 누가 이런 거 하랬어요? 집안에 연기 자욱하고 기름 냄새 진동하잖아요. 우리 딸 잠자는 거 방해되게. 간접 흡연만큼 간접 유증기도 애 호흡기에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요?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입술만 달싹일 뿐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아들도 취기에 혀가 꼬인 목소리로 거들었다. 엄마, 다음부터는 하지 마세요. 저희 밖에서 먹고 왔어요. 이선우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마치 불붙은 폭죽처럼 내가 아직 따뜻하게 데워놓고 있던 미역국 냄비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특히 이거. 기름기 줄줄 흐르는 거,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아. 버려요. 당장 버리라고요. 그러고는 정말로 그 무거운 냄비를 들고 비틀비틀 부엌으로 향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미처 움직이기도 전에 콰당하는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내가 몇 시간 동안 끓이고 마지막 희망을 담았던 그 미역국이 스테인리스 싱크대 속으로 처박혔다. 갈색 국물과 소고기, 미역이 뒤엉켜 순식간에 배수구를 막아버린 모습이 마치 역겨운 쓰레기 더미 같았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내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만이 들렸다.
조금씩 금이 가는 것이 아니라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가루가 되어버리는 소리. 나는 싱크대 속의 난장판을, 그리고 눈앞에 저 흉측한 얼굴의 여자와 그저 옆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내 아들을 번갈아 보았다. 갑자기 웃음이 터져나왔다. 김수진, 김수진. 너는 정말 천하의 멍청이다. 내 마음은 65번째 생일인 바로 오늘 완전히 죽어버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6시 정각에 일어났다. 더 이상 푸짐한 아침 식사는 준비하지 않았다. 그저 흰죽만 끓였다. 아들과 이선우는 숙취에 시달리다 점심이 다 되어서야 일어났다. 식탁 위에 흰죽 한 냄비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것을 보고 이선우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어젯밤에 너무 심하게 난리를 쳐서인지 더 이상 화를 낼 기력도 없는 듯했다. 그저 무겁게 코웃음을 한 번 치고는 방으로 들어가 얼마 지나지 않아 화려하게 차려입고 외출했다. 아들은 식탁에 앉아 죽을 두어 숟갈 뜨더니 내 눈치를 살피며 힐끗 쳐다봤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숨을 쉬더니 출근했다. 오후 내내 집에는 나와 손녀 하윤이만 있었다. 나는 아이와 함께 블록 쌓기를 하고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얼굴을 보며 잿더미가 된 내 마음 한구석에서 질긴 덩굴 하나가 결연하게 뻗어나오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하윤이가 어른의 존엄성을 짓밟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기형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라게 두지 않기 위해서라도. 마침 그때 집 보일러가 고장 나 말썽이었다. 어젯밤 아들이 오늘 수리 기사를 불러보라고 한 말이 생각났다. 나는 관리사무소 전화번호를 찾아 기사님을 불렀다. 기사님은 50대로 보이는 성실하고 우직한 인상이었다. 그가 보일러를 점검하는 동안 나는 보리차 한 잔을 건넸다. 그는 컵을 받아들다 무심코 내 손목 안쪽의 멍 자국을 보았다. 며칠 전 이선우가 내가 걸레질을 깨끗하게 하지 않았다며 세게 밀치는 바람에 문틀에 부딪혀 생긴 멍이었다. 그때 너무 아파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 애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기사님의 시선이 내 손목에 잠시 머물렀다가 아무렇지 않은 척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그는 금세 보일러를 고쳤고 내가 수리비를 내려 하자 공구를 챙기며 무심한 척 말했다. 어머님, 혼자 손녀 보시느라 힘드시겠어요. 나는 애써 웃으며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펜을 꺼내 수리 명세서 뒷면에 무언가를 적더니 명세서와 함께 작은 쪽지 하나를 내게 건넸다. 그는 목소리를 낮춰 재빨리 말했다. 어머님, 이건 수리 명세서고요. 이건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리로 전화해보세요. 구청 가정폭력지원센터인데 비밀은 보장해 줄 겁니다. 그 말을 마치고 그는 누가 볼세라 서둘러 공구함을 메고 떠났다. 나는 그 얇은 쪽지를 쥔 채 손에 땀이 배어나는 것을 느꼈다. 거기에는 낯선 전화번호와 지원센터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 글자들이 마치 눈부신 빗줄기처럼 내가 애써 외면해왔던 어두운 구석을 환하게 비추었다. 가정폭력. 내가 겪고 있는 것이 바로 가정폭력이었다.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었다. 이렇게 매일같이 반복되는 정신적 학대와 인격 모독 역시 폭력이었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 쪽지가 마치 빨갛게 달아오른 인두처럼 손바닥을 찢었다. 이 번호로 전화를 할까? 낯선 사람에게 내 처지를 울며 호소하면 그 다음은? 그들이 와서 중재를 해준다고? 이선우와 박민준이 내게 가식적인 사과를 하고 문을 닫고 나면 다시 나를 괴롭히는 삶이 반복될까? 아니,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다. 나는 중재도 동정도 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마땅히 내 것이어야 할 모든 것을 되찾고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다. 나는 그 쪽지를 갈기갈기 찢어 변기에 버리고 물을 내렸다. 다른 사람의 도움은 필요 없다. 나 스스로의 힘으로 이 멋진 반격의 서막을 열 것이다. 그날 오후, 나는 이선우가 지난주에 던져준 몇만 원의 용돈을 들고 용산 전자상가로 향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김수진, 너는 평생을 가르치며 살아온 사람이야. 모든 이치를 알면서도 그저 혈육의 정에 눈이 멀었을 뿐이다. 이제 정신 차릴 시간이다. 나는 허름한 가게 한 곳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샀다. 평범한 볼펜처럼 생겨서 앞치마 주머니에 꽂아두면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그날부터 나는 몇 달에 걸친 소리 없는 증거 수집을 시작했다. 나는 점점 더 행동이 굼떠지고 반응이 느려지는 척했다. 이선우가 나를 욕할 때 더 이상 예전처럼 변명하거나 침묵하지 않고 그저 주눅들어 잘 알아듣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녀가 시키는 일은 느릿느릿 해냈고 때로는 실수를 가장해 일을 그르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꿀물을 타오라고 하면 잘못 들어서 소금물을 타다 주는 식이었다. 그럴수록 그녀는 내가 늙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쓸모없는 노인네라고 생각하며 더욱 기고만장하게 나를 모욕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던 바였다. 그녀가 경계를 풀수록 내가 녹음할 수 있는 증거는 더 많아졌다. 귀 먹었어요. 내가 저지방 우유 사오랬지. 이게 뭐예요? 일반 우유잖아요. 나 살찌워 죽일 셈이에요. 이 늙은 게 머리에 풀이라도 채워 넣었어요. 맨날 처먹을 생각만 하고. 여기가 공짜로 사는 집인 줄 알아요? 당신이 먹는 밥 한 톨, 다 우리 남편이 피땀 흘려번 돈으로 산 거라고. 당신은 그냥 기생충이야. 어디 그 쓰레기 만진 손으로 내 딸을 만져. 더러워 죽겠네. 저리 비켜. 녹음기는 이 모든 것을 충실하게 기록했다. 녹음 버튼을 누를 때마다 내 마음은 바늘에 찔린 듯 아팠지만 내 눈빛은 점점 더 단단해졌다. 이것들은 모두 법정에 제출될 날카로운 칼날이 될 것이다. 녹음 외에도 몰래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내 낡은 휴대폰은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그걸로 충분했다. 부엌에서 요리법을 보는 척하며 휴대폰을 양념통 선반에 비스듬히 기대어 놓으면 카메라가 식당을 정면으로 비췄다. 그렇게 이선우가 어떻게 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무표정하게 쓰레기통에 쏟아붓는지가 선명하게 기록되었다. 한 번은 일부러 걸레질을 하다가 실수로 그녀가 새로 산 명품 가방에 물을 튀겼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폭발했고 내게 달려들어 나를 밀쳐 넘어뜨렸다. 나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고 머리를 세게 부딪혀 눈앞이 번쩍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은 내가 미리 거실 구석 책장, 잡동사니 더미 뒤에 숨겨둔 휴대폰에 고스란히 찍혔다. 나는 차가운 바닥에 누워 그녀의 저주를 들으며 속으로 냉소했다. 이선우, 계속 연기해봐야 내가 발악할수록 내 증거는 더 확실해지니까? 나는 가장 전문적인 스파이처럼 그들의 생활 속 모든 세부 사항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쓰레기통을 뒤져 이선우가 버린 명품 쇼핑 영수증, 고급 피부 관리실의 결제 내역 등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어 저장했다. 그리고 나는 유일한 아군이 될 수도 있는 나약하고 이기적인 내 아들 박민준을 내 편으로 돌아서게 할 계획에 착수했다. 아들에게 이선우의 악행을 직접 울며 호소하는 것은 소용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내가 사소한 일로 트집을 잡아 부부 사이를 이간질한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런 인간을 상대하려면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바로 돈을 공략해야 했다. 나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무심하게 아들 앞에서 내가 받는 쥐꼬리만 한 생활비와 이선우의 사치스러운 소비를 비교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이선우가 새로 산 명품 가방을 들고 있으면 나는 마침 부엌에서 나오며 마트 전단지를 손에 들고 혼잣말을 했다. 어머나, 달걀값이 또 올랐네. 지난주에 선우가 준 반찬값도 거의 다 썼는데 월말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 박민준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또 다른 예로 이선우의 신용카드 명세서가 집으로 날아왔을 때 나는 우편물을 받다가 실수로 그것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마침 출근하려던 박민준의 발치에 그가 명세서를 주워 들고 그 위에 찍힌 놀라운 액수를 훑어볼 때 그의 미간은 더욱 좁혀졌다. 나는 옆에서 무심코 한마디 덧붙였다. 민준아, 내 연금 카드 연회비 내야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이달인 것 같더라.
나는 의심의 씨앗이 그의 마음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이선우가 정말 말하는 것처럼 돈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씀씀이 문제로 이선우와 자주 다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의 다툼 역시 자연스럽게 내 녹음기 속 새로운 자료가 되었다. 선우야, 너 지난달에 가방 또 샀어? 우리 돈 모으기로 했잖아. 내가 왜 못 사? 나 이 집을 위해서 직장까지 그만뒀는데 나한테 이 정도 보상도 못 해줘? 그리고 당신 엄마가 여기서 먹고 자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알아? 내가 악착같이 아끼지 않았으면 이 집 벌써 망했어. 방 안에서 그들이 크게 다투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무표정하게 뜨개질을 했다. 마음속으로는 때가 거의 다 되었음을 계산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법적인 보장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이 모두 집을 비운 낮 시간을 이용해 서초동의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다. 변호사와 상담하며 내가 집을 살 때의 모든 세부 사항, 당시 은행의 전액 이체 기록, 중개인과의 통화 녹음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변호사는 내게 안심하라는 말을 해주었다. 김수진 여사님, 걱정 마십시오. 이 아파트는 아드님 명의로 되어 있지만 혼인 전에 여사님께서 전액 출자하여 구매하셨고 명확한 자금 출처 증빙이 있으므로 법적으로 아드님에 대한 개인적인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 상황, 특히 수증인이 증여인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 증여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증거들은 매우 강력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자 서울의 햇살이 내 몸 위로 쏟아졌다. 나는 오랜만에 따스함을 느꼈다. 내 손에는 녹음기, 영상 증거, 이선우의 소비 기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동산 출자 증명서가 들려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마음대로 유린당하던 거지가 아니었다. 나는 내 존엄을 위해 싸우는 전사였다. 이제 그들에게 치명타를 날릴 완벽한 시기만 기다리면 되었다. 그 시기는 오래 기다리지 않아 찾아왔다. 박민주는 늘 주식 투자에 열을 올리며 일확천금을 꿈꿨다. 나는 그가 친구와 통화하는 내용을 조각조각 엿들으며 그가 최근 집안의 유동 자금 대부분을 자신이 극도로 좋게 보는 주식 하나에 쏟아부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극적인 이야기처럼 그 주식은 폭락했다. 그날 저녁 박민주는 핏기 없는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 같았다. 이선우가 한참을 추궁한 끝에야 그는 넋 나간 목소리로 투자에 실패해서 거의 1억 원을 날렸다고 털어놓았다. 이선우는 그 자리에서 미쳐 날뛰었고 거실에서는 그들이 결혼한 이래 가장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울음소리, 욕설, 물건 깨지는 소리가 뒤엉켰다. 나는 겁에 질려오는 손녀 하윤이를 안고 방 안에서 조용히 그 소리를 들었다. 나는 직감했다. 내 기회가 왔다고. 나는 그들이 싸우다 지쳐 거실에 거친 숨소리만 남았을 때 하윤이를 안고 밖으로 나갔다. 곤히 잠든 손녀를 방에 눕히고 넋이 나간 그 부부 앞으로 걸어갔다. 찻상은 깨진 유리컵과 흩어진 휴지로 난장판이었다. 박민주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고 이선우는 카페트 위에 앉아 화장이 다 번진 채 퉁퉁 부은 눈으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나는 의자를 하나 끌어와 그들 맞은편에 앉고 찻상 위에 녹음기를 올려놓았다. 우리 얘기 좀 하자. 은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이선우는 획 고개를 들더니 나를 노려보았다. 무슨 얘기요? 이 늙은 것이 우리 집 망한 거 보니까 신났어요. 나는 그녀의 악다구니를 무시하고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이 늙은 게 머리에 풀이라도 채워 넣었어요. 당신은 그냥 기생충이야. 어디 그 쓰레기 만진 손으로 내 딸을 만져. 더러워 죽겠네. 저리 비켜. 익숙하고도 날카로운 모욕들이 그 작은 볼펜 모양의 기계에서 흘러나와 죽음처럼 고요한 거실에 울려 퍼졌다. 이선우의 얼굴은 처음에 어리둥절함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다시 당혹감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입을 벌렸지만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박민주는 갑자기 고개를 들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나와 이선우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녹음이 끝나자 나는 멈추지 않고 내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파일을 재생했다. 영상 속에는 내가 바닥에 쓰러진 1인칭 시점의 화면이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분노로 일그러진 이선우의 얼굴이 화면 전체를 차지했고 그녀의 날카로운 욕설이 선명하게 들려왔다. 감히 내 가방을 더럽혀? 죽여버릴 거야. 박민준의 몸이 휘청했다. 그는 영상 속 아내를 보며 그 눈빛에 낯섦과 공포가 가득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는 중얼거렸다. 이선우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미친 듯이 내 휴대폰을 빼앗으려 달려들며 소리쳤다. 당신 감히 날 몰래 찍었어. 이 음흉한 늙은 여우 같은 게. 나는 뒤로 물러나 그녀의 손을 피하며 차갑게 그녀를 바라봤다. 나는 사실을 기록했을 뿐이다. 이선우, 내가 이 말을 안 했다고? 이 짓을 안 했다고 말할 수 있어? 그녀는 내 질문에 말문이 막힌 채 그저 원독 가득한 눈으로 나를 죽일 듯이 쳐다볼 뿐이었다. 그녀는 박민준에게로 몸을 돌려 울부짖기 시작했다. 민준 씨, 저 여자 말 믿지 마. 저 여자가 먼저 일부러 내 물건 망가뜨리고 우리 사이 이간질한 거야.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라고.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녀는 변명만 하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끄고 아직도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있는 내 아들을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민준아, 내가 너에게 또 하나 보여줄 게 있다. 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 안에 내용물을 찻상 위에 쏟아부었다. 그것은 내가 이 아파트를 구매할 때의 전액 납부 증명서와 은행 이체 기록이었다. 모든 내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 집 102제곱미터 총액 7억 5천만 원 은에 평생 모은 돈과 퇴직금을 합쳐서 일시불로 산 집이다. 운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글자가 모처럼 그들 두 사람의 심장에 박혔다. 나는 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가 좋은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내가 이리로 들어온 건 너희를 돌보고 가족의 정을 나누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너희는 나에게 어떻게 했지? 나는 이선우를 보았다. 내 눈빛에는 더 이상 일말의 온기도 없었다. 너는 나를 공짜 파출부 취급하며 함부로 욕하고 내 존엄을 짓밟았다. 내가 힘들게 만든 음식을 버리고 내가 빤 옷을 다시 내던지고 나를 밀쳐 넘어뜨렸다. 내 눈에 나는 한여만도 못했고 그저 거지, 기생충이었지? 그리고 나는 내 아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너, 박민준. 너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너는 나를 위해 단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고 그저 나에게 참으라고 이해하라고만 했다. 너의 효도란 내 아내가 내 친어머니를 발밑에 밟고 뭉개는 것을 묵인하는 것이었다. 박민준의 얼굴은 이미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그 증거들을 보며 입술을 떨 뿐 온전한 문장 하나를 말하지 못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나의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 집은 내가 산 것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너희에게 이 집을 증여하고 싶지 않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가 요구하는 건 한 달 안에 이 집에서 나가는 것이다. 안 돼. 말도 안 돼. 이선우가 먼저 소리쳤다. 등기부등본에 민준 씨 이름이 올라 있잖아요. 이건 우리 혼인 공동 재산이에요. 우리를 쫓아낼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나는 냉소했다. 혼인 공동 재산. 이선우, 잊었나 본데 이 집은 혼인 전에 구매한 거야. 법적으로 이건 박민준의 혼전 개인 재산에 해당돼. 그리고 출자자로서 증여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고 심각한 침해를 받은 상황에서 나는 증여를 취소할 권리가 있어? 못 믿겠다면 법정에서 보자고. 그들은 당연히 나가지 않으려 했다. 이 집은 땅값 비싼 서울에서 그들의 유일한 보금자리이자 이선우가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던 자산이었다. 이곳을 잃으면 그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된다. 다음 날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다. 이선우는 심지어 가식적으로 내게 아침 식사를 차려주기까지 했다. 물론 먹기 힘들 정도로 맛이 없었지만 박민준도 내게 말을 걸어왔지만
결국 손녀를 봐서라도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는 똑같은 소리뿐이었다. 나는 그들의 위선적인 얼굴을 보며 역겨움을 느꼈다.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지 않고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소장을 제출했다. 부동산 증여 취소 소송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를 학대한 모든 증거를 첨부했다. 동시에 나는 한술 더 떴다. 나는 그 녹음, 영상, 사진들을 여러 개 복사했다. 한 부는 이선우의 고향인 광주 친정집으로 보냈다. 그들의 착한 딸이 지난 몇 년간 나를 어떻게 효도했는지 상세히 기술한 편지와 함께 또 다른 한 부는 평소 뒤에서 입방아 찍히 좋아하는 삼촌, 고모들을 포함한 모든 친척에게 보냈다. 돌 하나가 잔잔한 호수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가장 먼저 전화한 것은 이선우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전화기 너머로 내가 증거를 조작하고 자기 딸을 모함한다며 악을 썼다. 나는 그녀와 다투지 않고 그저 평온하게 말했다. 사부인, 조작인지 아닌지는 법정에서 가려지겠지요. 따님의 행동은 이웃들도 다 보고 들은 바가 있으니 필요하다면 증인으로 모실 생각입니다.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곧이어 온갖 친척들의 전화가 빗발쳤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 이를 조용히 덮으라고 권하는 사람, 충격과 동정을 표하는 사람까지. 여론은 완전히 들끓었다. 이선우의 명문대 출신의 상냥하고 현명한 며느리라는 이미지는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친척들 사이에서 시어머니를 학대한 악독한 며느리가 되었고 가장 친한 친구들마저 그녀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이런 사회적 매장의 압박은 소장 한 장보다 훨씬 더 무서운 법이다. 이선우는 무너졌다. 그녀는 매일 집에서 나와 싸우고 소란을 피우고 심지어 물건을 부수기까지 했다. 그리고 박민주는 거대한 경제적 압박과 여론의 압박 속에서 마침내 버티지 못했다. 재판이 열리기 전 나는 변호사를 통해 박민준에게 하나의 합의안을 제시했다. 합의는 간단했다. 그는 반드시 이선우와 이혼하고 내가 이 집을 파는데 협조해야 한다. 그 대가로 집을 판 돈의 10%를 그의 위자료로 주겠다고 했다. 그에게는 잔인한 선택이었다. 이선우를 선택하면 그는 거액의 투자 손실을 떠안고 집을 잃으며 명예까지 실추될 것이다. 10%의 집값을 선택하면 적어도 재기할 수 있는 종잣돈을 손에 쥐고 이선우라는 골칫덩어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는 단 사흘을 고민하고 합의에 동의했다. 결국 현실적인 이익 앞에서 그가 말하던 사랑이란 것도 그저 그뿐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곧 이혼 절차를 밟았다. 이선우는 목 놓아 울며 박민준을 겁쟁이, 배신자라고 욕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집은 혼전 재산이었기에 그녀는 이혼으로 거의 빈손으로 쫓겨나게 되었고 혼인 기간 동안 모은 쥐꼬리만 한 공동 재산의 일부만 나눠 가졌을 뿐이다. 집은 중개인의 도움으로 금방 팔렸다. 가격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좋았다. 나는 약속대로 집값의 10%를 박민준에게 송금했다. 남은 90%의 거액은 조용히 내 은행 계좌에 들어왔다. 돈을 받은 날, 나는 내 모든 짐을 쌌다. 사실 짐이라고 해봤자 상자 몇 개가 전부였다. 나는 마지막으로 내가 직접 샀지만 끝없는 고통만을 안겨준 이 집을 둘러보았다. 자신의 짐을 싸고 있는 박민준에게 말했다. 하윤이는 내가 정기적으로 보러 오겠다. 양육비도 매달 보내줄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나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저 네 하고 웅얼거릴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캐리어를 끌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아파트 정문을 나서는 순간 햇살이 내 몸 위로 쏟아졌다. 나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나를 올가매던 족쇄가 마침내 완전히 부서진 기분이었다. 나는 그들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서울에 남지 않았다. 이 도시는 나의 억압과 고통스러운 기억을 너무 많이 담고 있었다. 나는 내 고향, 부산으로 돌아왔다. 나는 그 돈의 일부로 광안대교가 보이는 바닷가에 아파트를 하나 임대했다. 크지는 않았지만 나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다. 남은 돈은 일부 저축하고 일부는 안정적인 금융상품에 투자했다.
품위 있고 존엄한 노후를 보내기에 충분한 돈이었다. 나의 하루는 단순하고 평온했다. 아침이면 해변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짭짤한 바닷바람을 맞고 하늘을 맴도는 갈매기를 구경했다. 오후에는 동네 노인대학에 가서 서예반과 원예반에 등록해 젊은 시절의 취미를 다시 시작했다. 저녁이면 베란다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밤의 어둠 속에서 광안대교의 불빛이 찬란한 다이아몬드 목걸이처럼 빛나는 것을 바라보았다. 나는 연락이 끊겼던 오랜 친구들과 다시 연락했다. 우리는 함께 쇼핑하고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자갈치 시장에 가서 가장 신선한 해산물을 먹었다. 친구들은 모두 내가 예전보다 10살은 젊어 보이고 눈에 다시 빛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렇다.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았을 때 어찌 빛이 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박민준과 이선우에 대해서는 가끔 오랜 친구들의 입을 통해 소식을 전해 듣기도 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박민준은 내가 준 10%의 집값으로는 서울의 비싼 집값을 감당할 수 없어 다시 집을 사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그 돈으로 다시 투자를 해서 돈을 불리려 했지만 또다시 처참하게 실패했다. 결국 관악구의 반지하 방을 얻었다고 한다. 영화 &LT, 기생충 &GT에 나오는 바로 그런 집 어둡고 눅눅하고 비만 오면 물이 차오르는 반지하 말이다. 나는 그가 딸을 안고 그런 곳에 살면서 한때 자신이 한강이 보이는 넓고 밝은 집을 가졌었다는 사실을 가끔 떠올릴지 궁금했다. 이선우의 말로는 더 비참했다. 시어머니를 학대한 며느리라는 소문은 그 바닥에서 금방 퍼졌다. 그녀가 다시 좋은 집안에 시집가려 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원하지 않았다. 학력과 경력도 평범한 데다 오랫동안 일을 쉬었기 때문에 변변한 직장도 구하지 못했다. 듣기로는 결국 어느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매일 기름 냄새를 맡고 손님들에게 음식을 나르며 잔반을 치우는 신세가 되었다고 한다. 그녀가 입에 달고 살던 거지보다도 못한 삶을 살게 된 것이다. 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 어떤 파문도 일지 않았다. 통쾌하지도 동정심이 들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이 모든 것이 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대가라고 생각했다. 인과응보. 하늘은 결코 어느 누구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니까. 그 죄는 그들이 스스로 빚은 것이니 마땅히 그들 스스로가 한 방울도 남김없이 마셔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 김수지는 인생의 거친 비바람을 겪은 후 마침내 나만의 고요한 바다를 찾았다.